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소소위를 가동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예산에 대한 협의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반성 없는 내란 옹호 세력이라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환율과 물가 상승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 탓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소소위 협의에 들어간 새 예산안 처리 전망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에 대해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결위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등 곳곳에서 여야 이견이 커 소소위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소소위를 가동했습니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합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섰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사업별 예산안이 1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소위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불공정한 예산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최소 4에서 5조 원 수준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만 유발하는 발목 잡기식 삭감 논쟁을 그만하고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상품권 펀드 만능주의 예산안, 가짜 AI 예산안입니다. 구체적인 경제발전 모델의 제시도 없이 국가 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각종 현금 살포와 펀드 출자 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안입니다. 민주당은 원칙 있게 그리고 속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모든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28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류된 핵심 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1조 원 규모로 편성된 국민성장펀드 예산을 두고 민주당은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선별해 2년 동안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과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옹호 의심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일부 친명계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당원 1인 1표제 결정은 일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고리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에 동조해놓고 반성 없이 아스팔트에서 법치 수호를 외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사범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관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원 당규 개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최고위에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1인 1표제 도입 같은 중요한 당원 당규 개정을 충분한 수기 없이 처리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정해졌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라는 식의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특히 일부 당원들이 당원 당규 개정안 가처분 소송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결국 당원 당규 개정안이 당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종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원 당규 개정에 대체로 동의했지만 1인 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 일부 우려가 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보완책 논의를 위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중앙위를 다음 달 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입법 독주에 맞서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고리로 국정조사 수용도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방어에만 몰두한 탓에 환율과 물가를 자극하며 경제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 데 골몰하느라 경제의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세도 이어가며 죽어서라도 대장동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단 한 푼도 더 이상 국가에서 환수를 할 수 없도록 만든 항소 포기, 범죄자 일당들이 죽어서라도 반드시 국고에 꼭 환수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 먼저 즉시 신속하게 바로 실시합시다. 필요한 경우 비상한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며 사실상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내비쳤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더는 민주당의 거수기로 남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요구가 분출했고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공감대까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 역시 내란몰이식 정치 공세라며 표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 민주당 공세에 맞서 내부적으로 단일 대우로 맞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까지 전국에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20여 건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한국수치모델 개발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기상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김재수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위험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시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기상기후 데이터의 통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기상법 개정안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기상현상을 반영하고 수치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수치 모델 개발원의 설립 근거도 포함시켰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하천에서 낚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에 대한 지정이나 변경, 해제 근거를 마련하는 하천법 개정안, 방사성 물질의 하천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기후노동위는 소위원회의 명칭과 정수를 변경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8인에서 13인으로 정수를 변경했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도 정수를 9인에서 11인으로 늘렸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환 객원 기자와 함께 민주당 내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1인 1표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당원 모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원 당규 개정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친명계 중심으로 당내 이제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이 비공개 지도부 회의 때 의견 수렴 부족 또 즉흥 추진이라는 취지로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강두구 의원이나 윤종구 의원 등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기도 했었죠. 이 지난 8월 당대표 선거 당시에는 이 대의원 한 표는 권리당원 이 17.5표와 같은 효과를 냈는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대의원이나 당원 모두 1원 1표로 규정되는 이 당원 당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의원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이 당원의 16.8%의 참여로 마무리된 이 1인 1표제 관련된 이 전당원 의견 청취에서는 이 90%에 가까운 당원들이 찬성의 뜻을 밝혔지만 이 친명계 조직인 이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취지는 좋으나 의견 수렴 방식이나 절차적 정당성, 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 하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이 돌려나온다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권리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정 대표가 내년 8월 이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유리하게 룰을 바꾼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원했던 바다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1인 1표제가 이제 실현이 된다면 강성 지지층에게 집중하는 흐름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우려인 거죠. 네, 사실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었을 때 국회의장과 이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표심을 20% 반영하도록 했었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출마로 조만간 이 최고위원 여럿이 사퇴할 예정인 가운데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도 권리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도록 되어 있고요. 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예비 경선에서는 권리당원의 표심을 100%로 확대 반영하고요. 또 내년 8월 당대표 선거부터는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25%에서 35%로 상향하는 것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당무위에서 논의한 데 이어서 원래는 28일에 중앙위를 열어서 이 1인 1표제를 의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명계 의원들과 일부 당원들의 신중론 제기에 일단 다음 달 5일로 이 중앙위의 의결을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1대1로 가야 한다. 이 1인 1표의 열망이 큰 건 사실이다라고 했던 발언과 기사 등을 여러 차례 올리면서 강행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이 1인 1표 지향은 본물처럼 터져나왔던 아래로부터의 요구였다며 이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갑작스러운 추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민주당 강경파와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 강성 지지층의 스피커를 자처하고 있다라는 이런 언론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원 당규 개정안 처리의 연기가 앞으로 어떤 결론으로 또 이어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당원 당규 개정을 이제 결정하는 중앙위원회가 이제 일주일 정도 연기가 이제 된 상황이고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다시 이제 장외로 나갔습니다. 정체된 지지율의 장외 투쟁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지난 주말 또다시 장외로 나갔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 부산과 울산에 이어서 경남 창원에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를 앞세우면서 날을 세운 건데요.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정이 이 재판 재개라는 구호가 적힌 이 피켓을 들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를 강조하는 전략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함 없이 탄핵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규탄대회에 모인 인원은 이 당 추산으로 약 3,000명의 지지자들이 전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 내부와 외부에서는 현 지도부를 향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장외 투쟁만으로는 내란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힘들고 당장 이 중도 지지층을 상대로 한 호소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지방선거가 당장 내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는 게 옳냐라는 우려인데요. 이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 장애 투쟁을 계속하면서 당분간은 이 외연 확장보다는 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집중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당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과는 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을 확실하게 그었는데 국민의힘의 집토끼 집중 전략 이게 이제 외연 확장에는 한계가 좀 분명한 거 아닐까요? 네, 다음 달 3일이면 이렇게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 딱 1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이 국민의힘의 내부 여론과 이 수도권의 민심의 차이가 크다라고 이 걱정을 했는데요. 결국 길게 보면 이 합리적 보수와 중도까지 끌어안아서 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나오는 국민의힘의 안팎의 우려입니다. 그리고 당장 연대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독자 노선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어제 이 연대나 선거 움직임을 함께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네. 특히 이 대표는 이 국민의힘의 변화 부족을 비판하면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나 쇄신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면서 90년대식의 뭉치면 이긴다 전략만 고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딱 1년이 되는 12월 3일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 당심의 비율을 기존 50%로 70%로 상향하자라는 이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의 건의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가 나오자마자 장동혁 대표는 사전에 협의되거나 보고받은 것은 없다라고 밝혔지만 기존 50대 50에서 당심 비율이 더 확대되게 되면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처럼 이 강성 지지층을 보고 가는 정치 흐름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벌써 1년이 됐네요. 정말 1년 동안 숨가쁘게 전국이 흘러왔는데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산분리 완화가 국가의 미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AI뿐 아니라 첨단 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시중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정부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첨단 산업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대회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원산에서 평화의 흐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스포츠가 평화의 마중물이라며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으로 경기하는 모습을 통해 전 세계의 한반도 평화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교류의 소중한 불씨인 유소년 축구대회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위축된 평화 분위기에 돌파구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쌍둥이 육아 스트레스 현황을 짚어보고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태아 임신 기간 중 산모와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쌍둥이 가정의 경우 양육 부담이 높고 돌봄 공백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도 취약하다며 국회와 함께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1월 2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토론하시다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토론에 임하겠다면서 사실상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당 내부 정비가 끝나면 가능한 빠른 시간대에 당내당 접촉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당에서 시간, 장소 등등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빠른 시간에 시작을 해야죠.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더 적극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와의 토론회에 같이 참여해도 좋고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다면 그 토론에도 저는 적극 응할 생각입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 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했지만 조 전 대표가 토론 제안에 거절했죠. 당 내부 상황부터 정리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면서 지적하고 화살을 장동혁 대표에게로 돌렸습니다. 구체적인 토론 날짜와 의제를 정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접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조국혁신당과의 토론이 아닌 민주당과의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신청은 했지만 실제 토론이 일어날 수 있을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허락을 안 할 겁니다. 민주당 승인 없이 독단 행동도 못 한다고 보고요. 원래는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토론하는 게 맞습니다. 현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의 대표가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게 맞다. 국민의힘에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게 토론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정청래 대표의 참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두 사람의 토론에 정청래 대표가 참여하는 건 마땅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 왜 합니까? 그 이유가 뻔하잖아요. 한동훈 견제용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 좀 부각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무조건 뛰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판을 키워보려고 하는 거고요. 조국 대표가 이제 어제 그 당 대표가 되었죠. 전략적인 또 형법 학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자체가 토론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참여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 속에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토론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무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수성 탈환입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자리를 둘러싸고 거론되던 후보군들이 수면 위로 쏙쏙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고민에 막바지에 왔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내로는 어느 정도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힘을 보탤 수 있고 또 가능한지 또 쓰임새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은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다. 시장을 위한 시정이다. 이런 거 빨리 바로잡아서 서울 시민들의 보다 활력 있고 이런 강한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서 서울시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이미 공식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죠.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번 주 내로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립구도를 세우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출마에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력을 피하게 된 나경원 의원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선거를 이겨야지만 그래도 이 민주당의 독재를 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범보수에선 나경원 의원과 함께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개혁신당에선 한익병 전 선거대책위원장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후보 냅니까? 당장 한익병 원장 같은 분도요.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대표로 복귀한 조국 대표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거나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냐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6.3 지방선거 결과는 국정 운영에도 직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단순한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차기 대선까지도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서울시장의 수성이냐 탈환이냐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민심 경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기국회 내내 여야 충돌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 국감을 이끌어내고 대치가 아닌 협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 기재위인데요. 이미자 기재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사안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재위 사상 첫 여성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협치 정신을 되살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네. 약속대로 올해 국감에서 정책 국감 또 민생 국감을 이끌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상임위 위원장의 자리 어떤 원칙과 또 소신 자세로 임하고 계실까요? 예,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많은 분들이 한노임을 오래 있었다고 생각하셨기에 좀 우려가 있었지만은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협치 정신과 민생이 중심이라는 이 원칙을 꼭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이런 정신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래 국정감사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준비를 참 철저히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이 준비하신 이 질의가 제대로 좀 빛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 노력을 다했고요. 특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정책국감, 민생국감, 모범상임위로 평가받은 것은 여기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감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기간별로 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잘 정리해서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먼저 좀 조치하도록 계획을 미리 제출받았습니다. 기간으로부터.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변화를 가져올수록 최초로 이끌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통상 등 예산 7천억 원은 목적 예비비로 돌리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도출해 내셨는데요. 대미투자특별법이냐 아니면 국회 비준 동의냐, 국익을 위한 최선의 해법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지금 민주당 입장은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헌법 제60조 중도한 재정 부담주는 이런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특별법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그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면은 재원 조달 방식이라든가 투자 분야라든가 아니면 수익 활용, 손실 발생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고, 특별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하고 여당이 부담이 적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 대한민국 헌재상 첫 어마어마한 이런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국익을 위해서 국민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즉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이제 정기국회 종료를 이제 앞두고 기재위에 남은 과제가 바로 세법 개정인데요. 세법 개정안 역시 12월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해서 법인세, 교육세 등 쟁점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법 개정안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풀어 나가실까요?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시각 차이는 없는데요.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배당 성향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법인세 관련돼서는 여야가 의견이 지금 첨예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를 꼭 올려야 되느냐, 그리고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세수에 도움이 되겠느냐, 경기가 활성화돼야만 법인세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무작정 이 어려운 시국에 법인세만 올리는 게 옳은 처사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세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법이라든가 이런 세법은 빨리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양당 소위 의원님들께 종용을 하고요. 또 이렇게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재위가 그렇게 막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기재위가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민 부담 최소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든가 이 두 축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가 잘 이해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임이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자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기재위원장이신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 뒤에는 사법개혁에 고삐를 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예결위원이자 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 TF 위원이신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상황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28조 예산안 제출 때부터 여야 간의 이제 입장 차이가 이제 크지 않았습니까? 정부 여당은 민생을 살리는 확장 재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에 이제 방점을 찍었었고,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전 정권 때부터 좀 일관적으로 흘러왔던 그런 이제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 증가에는 눈 감고 포퓰리즘 예산에만 몰두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주장인데요. 이 부분부터 좀 의원님 생각 들어볼까요? 네, 우선 확장 재정이라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때도 예산안을 짜고 나서 추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회에서는 지금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첫 예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확장 재정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좀 지났는데 저희가 대선 때 공약한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12.3 불법 계엄으로 민생 경제가 도탄에 빠진 거를 회복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국민 안전망을 두텁게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지금 다 짜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일하지 말라는 거냐. 일단은 이건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심판을 내년에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 반대를 하시는 게 국민의힘 대표께서 너무 극우 쪽으로 가셔서 계속 이재명 정부랑 싸우려고 하는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오늘부터 예결이 소소위에 돌입을 했습니다. 여야의 이견 차로 예결 소위에서 보류가 된 게 100건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당 측에서 이것만큼은 예산을 사수하겠다 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늘 100건 가까이 처음에는 이제 이견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조율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는 저희 이제 AI 예산 10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 성장 펀드 150조, 이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AI 예산은 국민의힘 측에서 좀 중복되는 게 많다, 과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AI 대전환 시대라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 앞서 나가는 거 보면 정말 저희가 윤석열 정부 3년간 R&D 예산 삭감하고
AI에 관련된 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지 네. 않았습니까? 석박사들이 지금 다 중국이라든가 해외에 나간 실정이고 네. 이거 지금 3년 동안 잃어버린 3년 회복하려면 지금 이거 갖고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AI 예산과 국민 성장 펀드는 꼭 지켜야 되고요. 어허. 두 번째는 12.3 계엄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마이너스 성장까지 지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너무나도 도탄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한 지역 화폐 승수 효과가 입증이 된 것들 네.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27일까지 이제 소소회를 끝내고 28일에 예결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12월 2일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네, 그 네. 여당의 정부 여당의 이제 시간표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뭐 이런 강경 입장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과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제 대치 국면인데 네네. 과연 이런 상황에서 12월 2일 시한 내에 합의 좀 어느 정도로 좀 관망하실까요? 선생님,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원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를 갖다가 반영한 증액안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네. 처리가 안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 지역의 수요를 반영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의힘 공격 강도가 그다지 세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이게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네. 보고 네. 다만 명분을 어떻게 삼느냐 그것만 지금 남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2일 법정 처리 12월 2일까지는 네. 해야 되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네.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되게 높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곧 그 계엄 1년이 다가오는데요. 사법개혁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내란 재판부 설치 추진을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자면은 대통령이 귀국하면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내란 재판 진행 상황과 그리고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란 재판을 보면 그 담당한 지기현 부장판사라든가 한성진 부장판사가 지금 저는 변호인들에 의해서 그 개인은 물론 사법부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증언하러 나온 증인들을 지금 재판부가 보호도 못 해주고 있다. 지금 변호사들한테 계속 공격받고 있고 네. 방청하러 온 극우들한테 공격받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 재판부가 너무나도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꼭 필요하고 그거는 1심부터 2심까지 또 영장 전담 재판부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장 기각률이 순직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건을 청구했는데 9건을 기각을 시켰다고 합니다. 90%를. 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내란 그 재판 관련된 영장, 구속영장도 기각률이 거의 50%에 가까운 이런 이례적인 기각률은 오히려 지금 사법부가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내란 범죄자들과 동조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라든가 국민적인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방금 그 내란 재판부와 함께 사법 개혁도 앞으로 좀 속도를 낼 걸로 네. 보이는데요. 사법 개혁 과제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대법관 이제 증원인 것 같습니다. 현재 14명이죠. 14명을 네. 26명까지 늘리겠다는 네. 게 이제 민주당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정치권에 예속될 수가 있고 또 늘리더라도 한두 명씩 좀 점진적으로 늘려가자. 이게 이제 대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또 판사 출신이신데 대법관 증원 문제 뭐 여기 이제 많은 생각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지금 대법관 1인당 연 4천 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중에 80%는 대법관이 직접 기록을 안 읽고 연구관의 보고서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리는 건데 신권조라 그래서 아예 초입해서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80%를 날려버립니다. 네. 우리 헌법이 보장되고 있는 3심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증원시키는 이유는 우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정말 충실하게 보장받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권에 예속이 될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을 추천하는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천위원회는 거기 보시면 법무부 장관도 있지만 법학교수협의회도 있고 지방변호사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권과는 독립하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면서 대법관 추천이라든가 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드는 일에도 지금 더 많은 13명의 위원을 위촉을 해서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런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일각의 우려가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법원 행정처 폐지는 또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뭐 외부가 관여를 하게 되면은 정치권의 입김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려는 사실은 좀 그 사실과는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7년도, 2018년도 양승태 사법농단이라고 기억하시죠? 예,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했던 그 이후에 반성적 고려로 고 이용훈 대법관께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을 했고 대법원이 그때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도 받아들인 안을 우리가 그때 못한 것을 갖다가 지금 다시 그 이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그때 못했기 때문에 지금 2024년 12월 3일 그 불법 계엄의 밤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아예 무시한 윤석열의 포고령을 갖다가 이행하려고 지금 그 사전 작업을 동조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갖다가 갖고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 권한을 이번에 완전히 개혁을 해서 국민을 위한 사법 또 판사들이 진짜 내부적인 그 세력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야말로 꼭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당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죠. 대법관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 이것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퇴임 후에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한다 이런 건데요. 지금 현행법에서도 퇴직 후에는 그 3년간은 대형 로펌에 취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더 이것보다도 강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의 사건이 몰리니까 아까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도장 하나만 찍어줘도 3천만 원을 받거나 그 이상의 돈을 받고 심리 불속행 기각만 안 당하게 통과시켜달라 이런 사실은 그 선임 조건을 하는 사건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는 대법관께서는 명예롭게 퇴직하시고 5년 동안은 대법원 사건을 하지 마시되 다만 1심, 2심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1심, 2심은 다 하실 수 있고요. 거기서 처음부터 실력 발휘하셔도 되고 또 요즘 추세가 대법관 하고 나신 분들이 되게 석자 교수를 많이 합니다. 공익적인 일에 하기 때문에 대법관님들이 5년 동안 대법원 사건 수임 못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다. 괜히 국민의힘이라든가 정치권에서 괜히 오히려 더 이상한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사법부를 정조준한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 대법관 지원, 재판 소원, 법 왜곡죄,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이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 텐데요. 그 중에 일부는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비판도 외부에서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탄 논란도 있고 또 위헌 논란 소지도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풍의 우려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순풍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 지지가 이제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사법 개혁이 되려면 좀 어떤 그 방안이 있습니까? 네,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희대 사법부의 폐해에 대해서 국민께 정확히 알려야 된다. 사실 사법부야말로 외적인 혹은 내적인 그 재판부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너무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으로 일극 체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그것이 국민의 정서와는 다른 재판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예컨대 지기현 판사가
갑자기 윤석열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풀어준다라든가 네. 혹은 변호사들과 술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 중요한 재판을 계속 맡기고 있다라든가 또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는 정확하게 엄정하게 재판을 하는데 그것이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지기현 판사의 재판이 지금 원래 12월에 변론 종결하고 이제 선고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이게 지금 1월 달로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또 윤석열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또 나오는 경우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권한 집중으로 인한 그런 폐해이다 이런 거를 소상히 밝혀서 사실은 국민의 공감대를 꼭 얻고 싶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내란 특검에 가서 12월 3일 날 사법부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수사를 빨리 엄정하게 진행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 국민들께서도 사법부에 어떤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을 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별명이 있습니다. 네. 수원의 해결사 맞습니까? 해결사. 네. 감사합니다. 그 수원갑의 재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경기도당 위원장을 또 맡고 계신데 지난 국감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인상 깊게 눈여겨봤던 점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그리고 로봇 청소기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걸 또 짚어주셨었는데 앞으로 그 의정 활동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집중을 하실 정책이나 또 지역 현안이 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좀 길게 충분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은 지금 윤석열 정부 때 1,400조나 되는 국가의 국유재산 그리고 1,100조에 달하는 그 공공기관의 공유재산이 있는데 이것들이 너무나도 감정평가 금액보다 심하게는 50%의 가격으로 팔려나갔다. 또 아마 특혜를 받은 사람들을 잘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잘 활용하는 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매짐을 지으려고 하고요. 지금 제가 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조달 체계를 경쟁 체제로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이제 조달 나라장터라고 해서 딱 하나의 조달 체계로 되어 있는데 시가보다 많게는 30% 이상 비싼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조달 액수가 81조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10%만 아껴도 매년 8조나 되는 국민의 예산을 아껴서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거든요. 이걸 경쟁 체제로 바꾸는 일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런 경쟁 체제를 도입한 조달 개편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곧 대통령께서도 그런 검토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화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아껴서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을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수원 지역의 지역 현안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원 지역 현안은 저희가 원도심이 많고 지금 합계 출산율이 0.60이라 지금 이제 원도시를 다시 재개발, 재건축하는 일, 그다음에 합계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청년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일터와 그다음에 쉼터와 주거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금 그 테크노밸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에는 수원 화성이라는 좋은 문화재가 있는데 이게 40년 동안 그 문화재에 의한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일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도라든가 이런 광역 교통망을 개편하고 신설하는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하나만 좀 더 답변 들어볼까 하는데요. 현재 여러 전국이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얽히다 보니까 또 이제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그 민주당 입장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 민주당의 그 개혁 법안에 대해서 일단은 발목 잡기를 하고 있고 너무 극우 쪽에 편향된 지금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필리버스터는 들어올 것이고 저항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중도층, 합리적인 국민들의 인식과는 멀어질 것이고 결국 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망하는 길을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저와 같은 판사 출신이고 또 저와 같은 재선 의원이신데 원래 법사위에 있을 때는 안 그러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너무 오른쪽으로 가셔갖고 지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을 하셔서 어떤 일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인지를 점검을 하셔라. 원점부터 점검을 하셔라.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파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예산안과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을 모시고 관련 정치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